소방기술 강좌 네 번째 시간. 소방기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기술인 협회장 김진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재현설비의 이해, 새로운 방향의 접근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운 방향의 접근 첫 번째 시간. 오늘은 주로 거실 재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 분류 중 재현설비는 어디에 속하는가? 이거 많이들 헷갈려 하시죠? 법적 기준으로는 소화활동설비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 거실에 대한 것인데요. 거실 배연설비. 이것을 일본 법규를 도입한 결과로서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거실 배연설비는 일본 법규보다 더 대용량입니다. 설계 기준으로는 주로 피난구조 설비의 방향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속실 지원 설비를 서구 기준을 도입해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초 영국 기준인 BS588 파트 4 이것을 가지고 축약을 해서 우리 국가화재안전기준 그 이전에 소방기술 기준을 만들 때 피난 시에 방인풍속을 도입한 것이죠. 이 방인풍속이 피난설비 기준, 피난기준 방인풍속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미국 기준, 그러니까 NFPA 92나 IFC 등은 피난 개념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화활동 개념은 각 소방서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실행하도록 하고 있고, 이 국가표준 코드에서, 기술 코드에서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적 기준이든 설계 기준이든 소화활동 설비든 피난구조 설비든 그게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우리 현실에서 우리 설계하는데 그런 기준이 별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될 겁니다. 재현기술에 참고할 만한 자료, 추천할 만한 자료를 꼽는다면 당연히 재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해설서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해설서에 문제가 많아서 제가 지난 3번에 걸쳐 이 문제점을 강의를 했습니다. 이제 이 화재안전기준 체계도 바뀌었고 또 이번에 새로 또 개정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제 내년에는 해설서가 새로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그렇게 순발력 있게 빨리 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는 지나야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있는 해설서는 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 주변 기술자들끼리 의견을 나눠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책으로는 제가 5년 전에 냈던 재현 오디세이를 지금 개정판을 이번 12월 2023년도 12월에 새로 출판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달만 더 기다리셨다가 이걸 사시면은 지금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재현에 대한 참고 서적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현장에 충실하지 못한 관념적인 것도 있고 또 일부 설비에만 특정된 것도 있어서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한 달만 기다리셨다가 재현 총론을 사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현은 어려운가? 쉽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왜 어려워 보이는가? 그건 우리 의식이 이 법규에 종속된 이 강박관념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술을 먼저 알고 그 합리적 기술의 바탕 위에서 법규의 불가피성을 적용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처음 출발할 때부터 재현 지식을 처음 얻기 시작할 때부터 이건 그 기술적 지식이 아니라 법규를 피해가는 방법을 배우거든요.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기본을 모른 채 법규를 회피하려고 하면 그거 잘 되지 않습니다. 또 법규 자체의 불합리성도 있고요. 그런 건 개선을 추구해 나가야 되죠. 그래서 이런 기회를 빌어서 여러분들께 제가 아는
이 재현 지식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선 거실 재현 설비. 엄밀히 말하면 공간 배연 설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거실 재현의 방법은 배연으로 연기를 빼내는 것입니다. 딱 그거 한 가지 뿐입니다. 왜냐하면 화재실에 연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연기를 빼야죠. 거실 화재의 특징을 보자면 보통 단층 공간입니다. 여러 개의 층을 배연 구역으로 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공간에서 한 층의 공간에서 연기를 빼내게 되죠. 또 화재의 성장으로 연기 발생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점마다 각 시각마다 이 연기 발생량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연기를 빼내야 될지 그 배연량을 결정해야 될지가 조금 어려운 과제이긴 합니다. 그러면 이 재현 기준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보자면 우선 필요 시점, 피난 시점 언제까지는 연기가 우리 그 호흡선 아래로 내려오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있고요. 소화 활동을 투입할 때에도 이 소화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배연량을 정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때의 연기 발생량을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이것을 하려면 시뮬레이션으로 안전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수적인 시뮬레이션으로는 화재 시뮬레이션, 피난 시뮬레이션이 있죠. 이것들은 대개 성능 심의 대상 프로젝트인 경우에 그 성능 설계 보고서에 이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전에는 안 한 것들이죠. 시뮬레이션이라는 걸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질 않았습니다. 지난 한 10여 년이죠. 그 전에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없었고 또 개발된 이후에도 워낙 비쌌고 또 컴퓨터가 발달하지 않아서 그 화재 시뮬레이션 FDS 같은 거 한번 돌리려면 뭐 일주일 열흘씩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는 프로그램도 발달했고 컴퓨터도 발달했고 그러니 사실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거 꼭 무슨 성능 설계 프로젝트만이 아니라 아주 작은 뭐 단독주택이 아닌 한은 이 화재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 안정성을 검토를 해 봐야죠. 지금은 장비든 프로그램이든 다 받쳐주기 때문에 이제는 이거 어렵다, 못한다, 돈이 더 든다 하고 이제 자꾸 거부할 명분이 점차 약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계를 할 때 CAD를 쓰죠. CAD 프로그램. 전에는 그렇지 않고 다 손으로 그랬습니다. CAD 프로그램이 처음 나올 때 거부감이 심했어요. 그때는 컴퓨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컴퓨터를 접하는 게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CAD로 그리려면 시간도 더 많이 걸리고 그 대신 도면은 깨끗하게 잘 나오기 때문에 돈을 더 받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도 처음에는 있었습니다만 요즘 그런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죠. 시뮬레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것을 당연히 보편적으로 해야 되는 시기가 이제 거의 다가왔습니다. 자, 화재 시뮬레이션이라 하면 연기 발생으로 인한 연기층 변화 과정을 시뮬레이션 하는 것입니다.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은 실제 모양을 비슷하게 만들어서 본다 그 뜻이죠. 연기층의 3대 요소로는 온도, 가시도, 그리고 독성가스 농도가 있습니다. 이 독성가스는 뭐 화재 현장에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만은 사실은 각 타는 물건마다 다르고 환경마다 달라서 뭐 여러 가지 독성가스를 다 보는 건 무리고 가장 보편적으로 나오는 독성가스가 일산화탄소죠. 그래서 주로 일산화탄소 농도를 봅니다. 온도는 60도 이상 올라가면 사람이 견디기 어려우니 이제 피난이 불가능해진다고 판단을 하고, 가시도는 그 대상 공간에 따라서 뭐 가시도가 5m 정도만 잘 보여도 피난에 문제가 없다 할 수도 있고 10m 정도는 잘 보여야 된다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공간에 사람이 얼마나 익숙하냐, 공간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요건 좀 변수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주로 FDS하고 Cfast가 많이 쓰이는데요. 이 둘 다 니스트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금 이 FDS는 이 필드 모델링이라고 해서 공간 전체를 아주 그 작은 셀로 나눠 가지고 각 그 셀 안에서의 그 입자들의 운동 상황을 보고 그것이 그 다음 셀로 연결이 되고 또 다음 셀로 전이가 되고 하는 것들을 다 쫓아가면서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산이 대단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용량이 좀 필요하고요. Cfast는 존 모델링이라고 해서 공간을 딱 두 개의 존으로 나눕니다. 위에 존 하나, 아래 존 하나. 그러니까 공간을 두 개로밖에 안 나눠요. FDS는 공간이 클 때는 수백만 개의 셀, 어떨 때는 수천만 개의 셀로도 나눕니다만은 Cfast는 딱 두 개로밖에 나누지 않기 때문에 계산이 대단히 빠릅니다. 다만 그 두 개 존, 상부존과 하부존의 평균치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니스트에서 무료 배포하지만 FDS는 사용이 어려워서 대단히 사람들이 이걸 배우기도 어려워했는데 좀 사용하기 쉬운 보조 툴이 나와 있죠. 파이로심이라고요. 근데 파이로심은 니스트에서 배포하는 게 아닙니다. 썬더헤드 엔지니어링이라는 민간 업체에서 아주 비싼 값을 받고 팔고 있죠. 어쨌든 그 덕분에 FDS는 사용하기가 좀 편해졌습니다. 그 다음 피난 시뮬레이션이 있죠. 이것은 피난 부하,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작은 공간 또 얼마나 복잡하게 얽힌 피난 경로를 통해서 피난을 하는가, 그리고 그럴 때 피난 소요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가 하는 것을 다 추적해 볼 수 있는 아주 정교한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니스트에서 배포하지 않고 이것들은 다 이제 그 민간 업체에서 개발해서 팔고 있는 아주 비싼 프로그램들입니다. 패스파인더, 빌딩 엑소더스, 시뮬렉스, 이 세 가지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패스파인더가 그 중에 값도 좀 싸고 사용하기도 쉬워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FDS 화면입니다. 이 공간을 이제 이 푸른색은 청정 공간이고, 그리고 이 연두색, 붉은색, 이건 연기가 퍼져나가고 화열이 퍼져나가는 공간을 실제 상황처럼 모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사실은 이 공간 전체가 아주 작은 셀로 나눠져 있어서 셀 하나하나가 한 가지 색깔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TV 화면을 가까이 보시면 멀리서는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가까이 가보면 그 하나하나가 다 셀로 되어 있죠.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셀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계산이 어렵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셀로 이걸 구분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환경 여건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이걸 보자면 이 오른쪽에 막대가 있죠. 오른쪽에 막대가 이게 보면 이제 이게 이제 가시도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가시도. 오른쪽 막대의 제일 윗부분은 10이라고 되어 있고 파란색입니다. 이 공간 전체의 파란색 부분은 가시도가 10m 이상 나오는 부분이다, 그런 뜻이고요. 요 위에 연두색 부분을 보자면 연두색 부분이 대충 이 정도 되어 있고요. 가시도가 한 5m 정도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요 밑에 이게 화원이죠. 불이 난 구역입니다. 연기가 올라가서 여기 쫙 깔리면서 올라가는데 여기는 진한 갈색, 그러니까 가시도가 가시거리가 1m 정도 되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요건 Cfast죠. Cfast. 위아래 한 공간을 위아래 두 개 구역으로만 나눴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 공간의 가시도는 얼마고 요 아래 공간의 가시도는 얼마다. 또는 이게 가시도일 수도 있고 또는 유독가스의 농도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일산화탄소의 농도일 수도 있고 온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설정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런 것들이 이 성능 설계를 많이 접근해 보신 우리 기술인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현장에서만 계속 근무하시는 우리 기술인들 또는 이 점검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사실 좀 생소한 일입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해봤습니다. 이건 썬더헤드 엔지니어링에서 만들어낸 패스파인더입니다. 요 오른쪽에 이 계단실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죠. 그리고 이렇게 피난해서 내려오는 것 이런 식으로 보여줍니다. 또 여기 보면 평면도에 여기 이 갈색 동그라미들 이건 사람입니다. 사람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이고요. 그리고 이 네 개의 공간, 네 개의 방에서 사람들이 요 피난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모여들어 거동을 하는지를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계속 움직이는 동영상으로 보여주죠. 자, 거실 재현의 요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화재 안전 기준을 따라야 되겠죠. 화재 안전 기준에는 배연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연량대로 설계를 하면 됩니다. 연기 발생량이 얼마나 될지 복잡하게 국제적인 자료 다 찾아가 보면서 머리 쓸 필요가 없습니다. 배연량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 다음에 배연구의 배치가 있습니다. 각 도달거리 10m 이내, 10m 도달거리를 하면 어느 점이 됐든지 어느 점에서든지 그 배연구까지의 거리는 10m 이내라 해야 된다. 그것이죠. 이건 스프링클러나 이제 옥내 수화전 배치할 때 콤파스로 동그라미를 그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배연구도 이렇게 10m 반경에 동그라미를 그려서 맞추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연을 하면은 보충 급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흔히 우리가 부속실 재연에서 흔히 말하는 보충량이라고 하는 건 전혀 관계없는 얘기고요. 빼내서 나가는 만큼, 배연하는 만큼 어디서 공기가 들어와 주지 않으면 안 나갑니다. 일방적으로 빼내서는 공간이 진공이 될 텐데 공기가 움직이겠습니까? 안 움직이죠. 그래서 나가는 만큼 어디선가 공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그걸 보충급기라고 표현을 했고, 이 보충급기가 들어오는 부분에 급기구의 풍속은 초속 5m를 넘으면 안 됩니다. 5m를 넘는, 초속 5m를 넘는 이제 고속의 바람이 나오면 그 도달거리가 상당히 멀리 나가죠. 그래서 그 근처에 있던 불타는 것들이 휘날릴 수도 있고, 또 거기서 올라가는 불기둥, 연기기둥들이 교란이 돼가지고 합리적인 적절한 연기를 배출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하도록 급기구 풍속은 5m 이내로, 초속 5m 이내로 규제를 하지만 이것도 사실 너무 많습니다. 너무 큽니다. 미국 NFPA에서는 초속 1m를 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덕트 풍속. 덕트 풍속은 이제 흔히들 배연 덕트의 속도, 급기 덕트의 속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바람에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건 덕트의 용도가 뭐냐가 아니라 덕트의 구조가 송풍기의 흡입측이냐 송풍기의 토출측이냐를 봐야 됩니다. 용도가 배출 덕트냐 급기 덕트냐 하는 건 관계가 없습니다. 송풍기의 토출측에서는요, 송풍기의 기계적 구조로 이 공기 입자를 때려서 내보내기 때문에, 또는 원심력으로 밀어서 내보내기 때문에 이 기계의 효율에 따라서, 기계의 성능에 따라서 얼마든지 세게 내보낼 수 있습니다. 덕트가 감당만 해주면 뭐 20m든 30m든 다 만들어낼 수 있지만, 흡입측은 그렇지 않습니다. 흡입측은 이 송풍기 구조가 이 공기를 밀어내거나 때려내는 게 아니라, 송풍기가 이 공기를 밀어내버리는 그 빈 공간으로 이 공기가 빨려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대기압이 밀어넣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뚜렷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건 뭐 고속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송풍기 흡입측은 초속 15m가 넘지 않도록 덕트 크기를 결정을 하고, 토출측은 위속이 20m가 넘지 않도록 그 덕트 크기를 결정하라는 얘기인데, 이것도 사실은 좀 빠릅니다. 일반적으로 설비에서는 초속 15m가 넘으면 고속 덕트로 분류해가지고 덕트의 제작 방법이 달라집니다. 더 강하게 버텨야 되고, 더 두꺼워야 되고, 또 그런 것이 있어서 토출측도 15m 이내로, 그리고 흡입측은 가급적 12m, 10m 이내로 해주는 것이 좀 안정적으로 시스템 운영이 될 것입니다. 다음 성능 측면인데요. 플러그 홀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설계할 때, 거실 재현 설비할 때
플러그 홀링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검토하지 않고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배연구 그 구멍으로 청정 공기가 빨려 나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 플러그 홀링을 결정하는 것은 뭐 연기층의 깊이가 깊을수록 플러그 홀링이 없고, 즉 연기가 잘 빠져나가고, 배연구의 크기가 너무 크면 배연구의 가운데까지 연기가 빨려 들어오질 못하죠. 그래서 가운데로는 청정 공기가 빨려 나가는 현상이 있고요. 그리고 배출 속도가 너무 빨라도 연기가 미처 따라오질 못해가지고 청정 공기가 빨려 나가는 영향이 되고, 또 연기층 온도가 높을수록 이 부력 효과 때문에 잘 빨려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 청정 공기가 빨려 나가서 청정 공기가 참 아깝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청정 공기가 빨려 나가는 공간이 사실은 연기가 빨려 나가야 되는데 연기가 그렇게 효과적으로 빨려 나가지 못한다 하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청정 공기가 아까워서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 배연구 안에 청정 공기가 빨려 나가지 않고 그 배연구 전체를 연기가 꽉 차서 밀려 나가는 이런 것이 가장 바람직하죠. 또 하나가 이 구획 댐퍼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거실 제연 설비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전부 이 구획 댐퍼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제 성능 문제에서 플러그 홀링의 영향이 크지만 그건 아무도 생각을 않고, 그것 때문에 어렵다는 생각을 아무도 안기 때문에 이건 잠시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구획 댐퍼 이거 수량을 줄여야 됩니다. 이 모든 문제는 구획 댐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구획 댐퍼라는 건 이 제연구역을, 우리 제연구에 들어가는 연결되는 덕트를 우리 소방에서 독점하고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댐퍼를 쓸 일이 별로 없죠. 제연구역마다 하나씩만 써주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공조설비랑 같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 구획 댐퍼에 대한 문제를 조금 이따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플러그 홀링 현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 부분은 이 커다란 배출구로 연기는 양쪽 가장자리로만 나오고 가운데는 청정 공기가 빨리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연기가 나가고 있죠. 만일 연기가 여기까지 다 차서 이렇게 나갈 수 있다면 100% 연기만 나가니까 연기 배출 효율이 굉장히 아니죠. 설계 의도만큼 나가는데 이건 설계 의도만큼 연기가 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식으로 되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해야 됩니다. 그게 엔지니어링입니다. 자, 거실 제연 설비의 설계 문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성능 목표가 있죠. 성능 목표는 적정 배연량을 고루 분포시키는 것입니다. 난이도 아주 쉽습니다. 고루고루 분포시키면 되는데 그건 뭐가 어렵겠습니까? 우선 스프링클러 배치하듯이 반경 10m 컴파스로 원을 그려가지고 거기다 하나씩 배치를 해주면 일단 고루 분포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각자 그 구멍 하나에, 배연구 하나에 적정량이 나갈 수 있는지 그것은 이제 계산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전용 배출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이거 플러그 홀링이 안 생긴다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이제 플러그 홀링을 검증하는 수식이 있어서 이것으로 해보면 되는데, 수식은 이런 식입니다. 좀 복잡해 보이죠? 뭐 복잡할 건 없습니다. 여기 이 Vmax, 요건 이제 배연구 하나가 플러그 홀링 없이 이 배출할 수 있는 최대 최적 유량입니다. 그리고 감마, 요건 이 배연구가 어느 부분에 설치되어 있느냐 하는 위치 개수이고, 요 D, 요거는 배출구 최하단부의 아래측 연기층 깊이, 요거는 우리 설계 목표죠. 우리가 이제 성능 설계를 할 때 호흡선 아래로 연기가 내려오면 안 되죠. 그럼 호흡선보다 그 위 높은 천장까지의 거리, 이것은 다 이 연기층 깊이로 보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기층의 절대 온도와 주변 공기의 절대 온도를 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는데, 사실 이것은 강제 배연이 아니고 자연 배연구를 설정할 때 사용하는 식입니다. 그러나 이 강제 배출도
강제 배출을 한다고 연기가 더 많이 빨려들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배연구까지 가까이 다가온 연기가 빨려나가는 것이지 송풍기가 빨아낸다고 해서 저 멀리 있는 연기가 빨려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연기가 하나의 배연구로 몰려드는 것, 이것은 송풍기의 능력에 관계없이 몰려드는 것이고 거기에 그까지 다가온 연기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많이 빼내느냐 하는 그것이 이제 송풍기의 능력이기 때문에 조금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나온 이 최적 유량, 이 배출구 하나에서는 이 이상 나가지 않기 때문에 전체 예상 배연량, 그러니까 화재 안전 기준에 나와 있는 목표 배연량을 이 Vmax 이걸로 나눠주면 이 개수가 필요 개수가 나옵니다. 그 필요 개수를 고루 배치해 놓고 그것이 그 반경 10m 콤파스 안에 들어가느냐 그걸 보면 될 것입니다. 이런 검토를 아직은 안 하고 있죠.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지하철에서 찍었습니다. 이 오른쪽 그림을 보면, 오른쪽 사진을 보면 이 배출구들이 균일하게 똑같은 크기로 아주 멋있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왼쪽 사진 보면 이 배출구들이 좀 작아 보이죠. 이것들이. 그리고 여기다가 커다란 걸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뭐 커서 나쁠 건 없습니다만은 이 큰 것이 크다고 해서 연기가 잘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연기는 요 가장자리에만 나갑니다. 가장자리. 요 가운데까지는 연기가 진출을 못해요.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빨아내버리죠. 그럼 실제 유효 배출구는 요 가장자리 요 면적뿐이고 요 안에 있는 요 안에 한 절반 이상의 면적은 연기가 아니라 청정 공기를 빨아내고 있습니다. 뭐 청정 공기 빨아낸다고 해서 나쁠 건 아니지만 그 필요한 배연에 필요한 그 면적을 배연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배연구 내부 단면을 시뮬레이션 해본 것입니다. FDS로 이걸 할 수가 있죠. 배연구가 작으니까 요 까만 벽, 요게 배연구죠. 배연구가 작으니까 이 연기가 잘 빨려나가고 있습니다. 요 녹색, 이것이 다 연기죠. 연기고. 요 빨간색, 요 부분은 요쪽에서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뜨거운 열기가 이렇게 밀려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사방에 퍼져 있다가 연기가 이 배연구로 빨려나가는 것이죠. 이것은 대단히 배연구가 큽니다. 연기는 요 가장자리로만 나가고 있어요. 안으로는 청정공기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배연구 아무리 크게 만들어 봐야 실제 필요한 면적은 요 부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배연구는 많이 설치할 수가 없어요. 천정에 배연구로만 쫙 깔아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의 작은 크기, 뭐 좀 양보하더라도 요 정도, 여기서부터는 이미 틀렸습니다. 요 정도의 배연구를 천정에 많이 깔아 놓는 것이 배연에 효과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덕트 문제가 있습니다. 자, 공조 배연 덕트 겸용 때문에 안 된다. 배연 덕트를 전용으로 따로 설치해야 된다 하는 목소리가 요즘 상당히 큰데요. 그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공간 문제죠. 뭐 이 공조급기를 아주 커다란 이 덕트 시스템으로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그때는 당연히 배연 덕트 시스템을 전용으로 만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건물이 크면 공조 덕트 시스템이 상당히 복잡한 네트워크로 천장 속에서 펼쳐집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천장 속을 꽉 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대형 마트, 백화점 천장 들어가 보면 그 안에서 사람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그런데다가 배연 덕트를 따로 설치하겠다 하면은 천장 속 공간을 최소한 70cm는 더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층고가 70cm가 높아지고 50층 건물이면 얼마입니까? 35m가 높아져야 되는데 이것은 건축의 안전을 위해서 소방 설비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소방을 위해서 건축을 하는 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뭐 요즘 그런 말 많이 쓰더군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합리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공조와 배연 덕트가 겸용해가지고 잘 안 되는 건 관리가 잘 안 되고 시공이 잘 안 되고 설계가 잘 안 돼서 그런 것이지 시스템의 본래의 그
특성이 잘못되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 배연 전용 설비는 좀처럼 사용하지 않죠. 건물 무너질 때까지 한 번도 안 쓰는 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쓰다 보면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닌지, 어디가 파손돼서 구멍이 났는지, 어디 연결이 빼먹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오래 하다 보면 녹슬어서 떨어지는 수도 있고 녹슬어서 구멍이 나는 수도 있겠죠. 또 송풍기가 제대로 도는지 안 도는지 뭐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관리를 위해서도 배연 전용 설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덕트를 오래 방치해 두면 그 안에 먼지가 쌓입니다. 먼지, 분진 화재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화재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방치된 덕트 안에서 가연성 먼지에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소방설비가 오히려 화재 위험설비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덕트는 공조와 배연을 겸용으로 하되 합리적으로 구성해서 잘 사용하고 잘 관리하는 것, 그것이 과제입니다. 무슨 시설이나 가장 좋은 관리 방법은 자주 사용하며 정비하는 것입니다. 소방시설 관리의 모범적 사례는요, 주차장 물 청소하는데 옥내 소화전 사용하는 것입니다. 뭐 바깥 청소하는데 옥외 소화전 사용한들 뭐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자, 이것이 어느 지역인지 모르지만 전화번호가 054로 되어 있으니까 어디 영남 지역이겠군요. 의용소방대가 거리 청소하는데 이 소화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호스가 굵은 걸로 봐서 아마 소방차가 동원된 것 같습니다. 꼭 소방차만이 아니라도 이 옥내 소화전 가급적 자주 쓰고 많이 써가지고 시설이 계속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아무나 건드릴까봐 걱정할 게 아니라 누구나 건드려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설비에는, 그런 펌프는 절대로 녹슬어 가지고 이거 돌리다가 어디 부러지는 거 아닌가, 가동시키면 어디 관이 터지는 거 아닌가, 그런 염려가 없습니다. 가장 완벽한 소방 설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댐퍼 문제. 이게 거실 재현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바로 댐퍼만 해결되면 거실 재현은 아주 쉽습니다. 왜냐? 댐퍼가 너무 많거든요. 뭐 누설이 얼마냐? 그거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너무 많다는 게 중요합니다. 많으니까 누설도 당연히 누적 누설량이 많아지죠.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배연과 공조 덕트를 겸용할 때 배연 구역을 먼저 설정하는 게 아니고 공조가 시스템 구역 다 만들어서 네트워크 결정해 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억지로 배연 구역을 꽤 맞추다 보니 여러 군데 여기는 맞고 저기는 투고 하면서 공조 덕트를 새로 배연 구역에 따라서 구획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이런 댐퍼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필요 없는 데다가 댐퍼를 자꾸 설치해 놓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제 그 대형 마트나 이런 데 천정 속에는 한 층에 댐퍼가 100개가 넘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이 댐퍼 공급 업체 사장님 말씀을 들으니 제주도에 있는 어떤 대형 건물에 자기가 댐퍼 모터를 12,000개를 납품했답니다. 12,000개. 건물 하나에. 그러면 천정 속에 들어가 있는 수백 개의 댐퍼가 어떤 것은 고장 있을 것이고, 어떤 건 결선이 잘못됐을 것이고, 어떤 건 아예 결선 안 한 것도 있을 것이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제 수신기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이제 그런 이제 법규도 나오고 합니다만은, 그거 불가능하죠. 그 수신기 화면에다가, 그 조그만 화면에다가 이 수만 개, 수천 개의 이 댐퍼를 띄워놓고 감시할 수 있겠습니까? 설령 온오프가 모두가 정상 상태로 작동한다고 나오더라도 그 정상이라는 것은 온오프 작동을 잘 한다는 것이지 그 방향이 바로인지 거꾸로인지 그것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화재 구역에 따라서 온오프 방향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댐퍼 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배연구역 하나마다 댐퍼를 딱 2개만 쓰는 거죠.
급기댐퍼 하나, 배기댐퍼 하나. 그렇게 이제 단순화하려면 이 덕트 시스템이, 덕트워크가 배연에 맞춰줘야 됩니다. 배연 구역에. 근데 공조 설계를 먼저 해버린 다음에 배연이 거기다 꽤 맞추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제대로 하려면 배연에서 먼저 구획을 정해놓고 거기에 들어간 닥트 사이즈 정해놓고 그것을 공조한테 넘겨서 그것을 반드시 반영해서 공조 설계를 하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소방과 공조가, 건축 설비가 대화가 잘 돼야 돼요. 대화가. 근데 우리 대화 전혀 안 되고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 이 소방 전문 업체가 설비 업체하고 대화가 안 된다는 건 그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우리 심리가 그렇게 낯선 사람과의 대화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설비와 소방을 같이 하는 회사 많이 있죠. 큰 회사들. 이런 회사들조차 내부에서 대화가 안 된다는 거,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것이 큰 문제예요. 예, 소방 전문업을 분리 독립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좋습니다만은 이것이 이 설비 쪽과의 대화를 차단시키는 빌미가 된다 하는 면에서는 그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은 모범적으로 하나 구성해 본 것입니다. 이 커다란 네모 전체는 하나의 방화구역입니다. 커다란 게 방화구역이죠. 이 방화구역은 스프링클러가 있으면 전체 면적 3,000제곱미터까지 되기 때문에 그 안을 잘라서 배연구역을 따로 만들어야 되죠. 제연구역의 면적 한계는 1,000제곱미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4개로 나눴습니다. 이 점선으로 나눈 것이 이 배연구획입니다. 여기에 덕트가 들어가요. 급기 덕트가 이 구역마다 들어가고 배연 덕트 또한 들어갑니다. 배연 덕트는 일반적으로 공조에서 배기로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 작은 배연구역 하나에 들어가는 이 덕트 크기는 배연이 공조보다 훨씬 큽니다. 배연량이 이 공조 부하보다 더 많죠. 그런데 이 수십 개의 배연구역을 다 합쳐가지고 이 센터에서 공조 급기할 때의 용량은 공조가 훨씬 큽니다. 배연은 처음부터 끝까지 요 면적 하나, 제연구역 면적 하나의 용량만 감당하면 되거든요. 그 대신 이 단말에 와가지고 이 배연구역에 와서는 이 배연이 우리 소방이 더 크기 때문에 이것을 주고 반영을 하라고 하면 공조 쪽에서는 쉽습니다. 공조는 각 구역마다 이 공간 크기에 따라서 이 덕트 크기를 달리 계산을 해야 되는데 달리 계산할 필요가 없죠. 소방에서 줬으니까. 소방에서 공조에서 필요한 크기보다 더 큰 이제 덕트 사이즈를 줬기 때문에 공조에서는 마음 편하게 그걸 갖다 쓰고 그걸 모아가지고 주관으로 들어가서 주관 덕트로 들어갈 때 그때만 공조가 자기네 용량을 계산하기 되기 때문에 공조도 일이 상당히 편해집니다. 근데 아직은 서로 대화를 잘 안 하려고 하니까 그 문제인 것이죠. 이런 것들을 합리화해 나가면 지금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이 그림에 지금 댐퍼, 요게 댐퍼죠. 댐퍼. 이 각 구역마다 급기 댐퍼 하나, 배기 댐퍼 하나 이렇게만 놨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다음 보충급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보충급기라는 건 배연시키는 만큼 들어오는 공기량을 말하는 것이죠. 배연량이 일정하니까 그럼 보충급기량도 일정한 거 아니냐. 그랬으면 좋겠는데 좀 다릅니다. 자, 우선 이 면적이 이 배연구역 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급기구와 배연구 사이의 직선거리는 5m 이상으로 하고 또는 구획실 장변의 절반 이상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참 문제 규정입니다. 다음 4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 또는 그 인접 해당 배연구역 말고요. 그 인접구역에서 그 제연 커튼 아래로 들어오는 방식이 있죠. 그 인접구역 긋기를 해도 좋다는 것인데 이것은 합리적입니다. 400제곱미터 이상의 큰 공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데 40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 전에는 이게 바닥 이외의 곳에서 공급하라고 되어 있었어요. 바닥이 더 좋지 왜 바닥 이외의 곳이냐
하는 이의를 제기했더니 그 규정이 바뀌었는데, 이를테면 400제곱미터 미만이라고 하면 100제곱미터를 한번 보시죠. 가로 세로 10m 공간입니다. 거기서 급기구와 배연구를 직선거리 5m 이상 띄워놓으면 이게 하나밖에 설치를 못하는데요. 그렇죠? 또는 구획실 장변의 절반 이상, 이것도 역시 5m가 되겠군요. 가로 세로 10m니까. 이거 좀 곤란합니다. 이 급기구를 여러 개 설치할 수 있으면, 여러 개 설치하면 급기 풍속이 작아져도 돼요. 근데 하나만 설치하면 급기 풍속이 빨라야 됩니다. 급기 풍속 빠르면 안 되죠. 불난데 부채질 하는 데다가 연기가 아주 얌전히 올라가고 있는 걸 뒤흔들어 놓으면 또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좀 개정을 해야 될 과제인데요. 좀 두고 보기로 하겠습니다. 또 보충 급기가 배연량보다 많으면 주변 구역으로 연기를 밀어냅니다. 왜냐하면 급기가 더 많으면, 즉 강제급기죠. 배연량보다 더 많은 급기를 해버리면 공간의 압력이 높아지니까 높은 압력이 주변으로 연기를 밀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보충 급기가 많으면 배연량도 따라서 많아집니다. 왜냐? 밀려나가니까요. 근데 밀려나간다는 게 공간의 압력을 높이는 곳이니까 밀려나가는 것이 배연구만은 아니죠. 옆에 모든 틈새로 옆방으로 다 밀려나갑니다. 이러니까 안 된다. 그래서 보충급기는 배연량보다 작아야 되는데, 문제는 배연량이 나중에 화재 최성기 때의 배연량하고 초기의 배연량은 다르죠. 또 보충급기가 화재 공간 안으로 들어가서 팽창이 됩니다. 나중에 최성기 때는요, 이 밖에 차가운 공기보다 밀도가 3분의 1로 낮아지기 때문에 10세제곱미터를 집어넣으면 크기가 30세제곱미터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보충급기량은 배연량의 3분의 1밖에 필요하지 않죠. 이런 것을 맞춰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걸 엔지니어링으로 계산해서 맞춰내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좋은 건 자연급기입니다. 자연흡기가 됐죠. 빨아들이는 거. 외기에 인접한 공간이면 창문을 열어버리면 빼는 만큼 들어오겠죠. 빨리 들어오겠죠. 그런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강제급기는 자연흡기가 불가능한 곳에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 자연흡기는 외부 창이 있는데 여기 개방급기 덕트란 말을 넣어놨습니다. 이걸 뭐냐 하면, 급기 덕트는 외기에서 그 공기를 빨아들여 가지고 실내로 공급하는 거지 않습니까? 급기 송풍기가. 그런데 송풍기를 꺼버리고 급기 덕트에 댐퍼도 다 열어놓고 하면 빨리 들어와요. 그 공기가. 좀 커야 되겠죠. 마찰 손실 때문에 저항이 있으니까요. 그렇더라도 이제 덕트를 큼지막하게 만들어 놓고 빨아내면 외부 창이 없어도 그 급기 덕트를 통해서 외기가 자연적으로 빨려들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자연급기의 한 가지 형태입니다. 자, 요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이제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연기가 납니다. 배연을 하는 거죠. 이 연기가 옆방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이 옆 재연구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재연 경계를 뒀습니다. 이건 스크린이죠. 그리고 옆방에서 급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요 밑으로 보충급기가 들어가서 요거를 밀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재 안전 기준에 요 수직거리, 이 재연경계 하단까지의 높이가 기본으로 2m가 되어 있죠. 2m를 넘으면 그때는 연기가 옆으로 넘어올 수 있기 때문에 대신 배연량을 더 늘려가지고 더 많이 배출해 줘야 됩니다. 자, 성능 검사에 문제가 있습니다. 배출 성능 측정 결과가 적절하면 보충급기 측정이 불필요합니다. 전에는 이 배출 성능이 잘 나와도 급기 설비가 있으니까 반드시 그걸 이제 이 성능 검사를 해가지고 합격 불합격 뭐 이것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배출이 잘 되면 되는 거죠. 이 재현 설비의 목표는 배연을 잘 해가지고 공간을 안전하게 유지한다는 것인데, 배출 잘 되고 있는데
급기를 왜 측정하겠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이 화재 안전 기준 규정이 이번에 이걸 바꾸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배출이 잘 나오면 보충급기의 그 성능이 부족하더라도 불합격이라고 판정하지 않는다 하는 기준이 새로 들어가도록 지금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리 입장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국가를 대신해서 이 안전성을 법에 맞는지 이것을 검토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일반 다른 공중의 감리처럼 이 발주처의 이익을 위해서 계약대로 제대로 공사를 했는지를 살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출 성능은 이 우리가 공공 부분에 종사하는 것입니다. 이 법의 합리성을 법에 이게 적합한지 부합되는지 그걸 보는 것이니까 당연히 이건 합부 판단해야 되고요. 그리고 소방서에 보고할 대상이죠. 그런데 보충급기가 제대로 되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공권력이 간섭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발주처가 발주한 대로 제대로 공사가 됐느냐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발주처 보고 사항이지 우리가 소방서랑 합동점검할 때 이걸 불합격이라 하고 판정할 일은 아닙니다. 이제 건축주한테 보고해서 그리고 이 시공사가 이걸 제대로 계약 내용대로 잘 이행하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우리 감리 업무의 한 부분입니다. 자, 성능을 위한 설계 검토 요점을 보자면 우선 댐퍼 수량 및 관리 가능성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댐퍼 수량이 많다는 것도 문제지만 천정 속에 들어가 가지고 댐퍼가 어딘지 찾지도 못한다. 점검구를 만들어 가지고 딱 열었더니 그쪽으로 손만 들어가고 머리는 안 들어간다. 그 천정 속에 덕트가 딱 막고 있어서요. 이런 못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점검구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많이 만들고 댐퍼 수량은 가급적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배출구 크기 및 분포의 균일성, 이건 플러그 홀링의 문제죠. 효과적으로 배연이 되고 있느냐를 봐야 됩니다. 다음 보충급기구 위치의 적정성. 보충급기구가 그 앞에 항상 뭐 옷까지 널어놓고 거기 세일하는 그 앞에다가 이 보충급기를 만들어 놓으면 그 매대에서 불났을 때 바로 불난 데 부채질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고요. 또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보충급기구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다가 슈퍼마켓 냉장 진열대를 딱 갖다 놓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가능성까지 생각을 해서 이 위치가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를 봐서 보충급기구 위치를 정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부속실 재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